답변은 드리겠는데요.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40페이지에 대선 보름 전까지 노동정책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좀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진작에 이제 준비를 해서 드렸고 여러 가지 정치 뭐 그런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7개 반이 여러 가지 공약 작업을 하면서 발표된 게 한 6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점은 좀 늦은 점은 있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좀 충실하게 많이 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정리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썼지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그 노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치교육에서 갖고 가시는 분들의 수준의 시각에서 보면 뭘 말해도 부족한 그 상황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엄청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노사 어떤 문제에서 중간 부분이 좀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좌측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동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만 여전히 노동계에서는 불만하시지만 경영계 쪽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그쪽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의 시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이라든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그 당의 전체 후보님들 오시고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공약이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답변보다도 더 좀 나간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뭐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 임금이라는 그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5월달에 와서 보니까 총선 공약으로 이 부분이 공정 임금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그 수준을 표현하는 용어로 공정 임금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다른 의원님들도 법안을 많이 제출을 하셨고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체계, 호봉제, 연공급제 이런 어떤 한계 속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입법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입법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크게 보면 불합리한 임금을 어떤 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여러 의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보면 상당히 거의 이
이 부분에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제 실현 면에서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내 하도급 문제는 저희가 이 법을 그 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과거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런 어떤 고민의 산물로 나온 거지, 어떻게든지 이 불법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더 나은 제도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그런 좀 유연한 태도로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분들은 어떻게든지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반대하시기도 하지만 이 주어진 법을 어떻게 좀 고치면 이게 좀 그런 문제를 지금보다 좀 나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뭐 사내 하도급이라든지 간접 고용을 완전히 없애는, 금지하는 그런 거면 모든 게 해결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한 그런 입법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강제금 제도와 관련해서 당연히 확정되어야 그런 그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 이런 벌칙이 처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확정되지 않고도 이 부분을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좀 당론으로는 아닙니다. 개별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전혀 뭐 검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공약을 좀 보시면 거기에 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착취 부분, 그러니까 수많은 용역이라든지 그런 화물 중간에 그런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금지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더 어떤 규제를 간다든지 개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확인을 저도 한 사항인데,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들께서 서로 합의가 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만간 그 원내 대표님들이 만나셔서 논의를 하시고, 그 원내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이 부분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으셨는데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이 사항은 먼저 원내대표님 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것은 뭐 국정조사로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직 복직이라든지 당사자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하기도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성희 교수님께서도 이게 지금 진정성 있게 다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좀 전향적으로 여러 대책들이 추진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인재 일자리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꼭 답변해 주실 거가 제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의 비정규직 대안들이 상당히 구체성도 떨어지고 로드맵도 없고, 그 다음에 립서비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상호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이나 어떤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금 지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어떤 진정성과 구체성, 그런 상호 관련성 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그 야당이라면은 어떤 직접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간 착취를 근절하는 방안 없이는 지난 참여정부의 어떤 정권의 우를 또다시 범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이 야당의 어떤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세세한 걸로 뭐 경영평가 없이 이루어진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솔직히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 직접 고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어떤 질문까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정책을 직접 만든 사람도 아니고 대신 읽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큰 방향과 이제 그 기본 방향에 관한 문제, 개별적인 그 정책에 관한 문제들까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조금 전까지 이제 발제자 세 분 패널 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사회자분께서도 이제 정리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패널 분들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기조가 주로 이제 어떤 진정성 문제라든가 립서비스 아니냐, 또는 이제 좀 구체성 부분이 떨어지고 상호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하셨고요. 네, 뭐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정성이라든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좀 더 다그쳐서 오늘 했던 이제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 또 우리 모두가 또 이제 압박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특히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기존에 지난 정부죠, 지지난 정부죠. 하여튼 그 예셔졌던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좀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지난 시절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아마 저희가 명심하도록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정숙 교수님께서 또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하셨고 또 문제 제기를 이제 하셨죠. 또 문제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예, 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특별법, 그동안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만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그걸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제 많은 이제 장애물들 제거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노동법 자체가 기존의 근대자본주의의 사적 자치라든가 영업자유 이런 측면에 대한 특별법으로 와서 아니 규제법으로 자리 잡은 게 노동법인데, 사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런 노동법의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오히려 철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고, 그래서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하다가 또 다시 또 이제 그 법망을 피해 나가서 또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꾸 새로운 어떤 이제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었을 때 자꾸 또 입법적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그 힘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간제법도 기간제를 보호한다라고 해서 만든 법인데, 그 명목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기간제를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되고, 파견법도 마찬가지죠. 말은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파견 자체를 갖다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이제 중간 정책을 시키는 그런 또 이제 효과를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서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특별법을 없애기만 하면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한계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어떤 구체적인 입법 작용도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김정희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얘기와 굉장히 그 세세한 얘기까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진정성에 관한 부분에서 아픈 지적이었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했으면 혹시 김성희 교수님 자리에서 패널로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아마 저도 똑같은 얘기를 아마 거의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답변을 하면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조동문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큰 방향과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자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은 결국은 공약상에는 분명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조법 적용 문제를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확대 문제를 얘기하고, 이제 금융법 얘기는 약간 틀려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반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아니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이제 그 확대 문제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공약집에는 이제 수급 요건 완화하고 수급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급여액 증액도 이제 실업급여액을 올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에서 만들어낸 법 개정안에 굳이 나오지 않았던 측면이 좀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다고 기회가 되지 않았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수급 요건 완화, 수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액 증액 세 가지 다를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후보 진영 정책과 관계없는데, 48쪽의 하단은 이제 특히 이제 파견법 이제 폐지냐 개정이냐 이 파견법에 관한 기본 입장의 문제에서의 고민인데, 그 부분에서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이 용역 호출 즉 이제 노무도급 인도급 규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가. 저도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탄핵 하도급법에 대해서 봤습니다만은 그게 왜 문제냐면은 노무도급, 하도급, 탄핵 하도급 내지 인도급을 기정사실하고서 그걸 이제 보호하겠다는 게 문제이지, 사실 그보다는 노무도급 자체가 규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용역노동, 호출노동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별 입장이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고, 이것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사항인데요. 50쪽에는 질문사항들입니다. 예, 굉장히 아픈 지적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비정규직을 현재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주로 그 뉘앙스가 기간제 쪽으로 많이 좀 표현되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간접 고용으로의 어떤 풍선 효과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당연히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또 표현에서 기간제법에서 사용사유 제한의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발표문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직접고용 원칙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 법에 넣겠다고 하고 있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명문하겠다 한다면은 이 부분은 사실 간접고용에 있어서의
사용을 다시는 제한하겠다.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라는 얘기 다름없죠.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이었으면은 현행 파견법상의 포지티브 리스트의 업종을 대상을 더 축소하겠다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간접 고용에 있어서의 이제 그 사용 사유도 일정하게 제한하는 즉 간접 고용 자체를 억제하고 직접 고용 원칙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동시에 도급과 파견 기준을 법제한다는 것이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또 이제 간접 고용의 불로의 풍선 효과를 좀 이제 억제하는데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그 비정규직을 이제 줄이는데 어떤 부문 또는 어떤 규모로 어떤 단계를 거쳐갈 것인가에 대해서의 로드맵은 이제 반드시 정립하도록. 근데 그 내부에서 잠깐 봤더니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왜 그 비정규직 문제 적용 전환이 이제 노동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분담을 요구하는가 뭐 분명히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특히 그 대기업이 초점이 되고 대기업 정규직 그 노동자들과 이제 그동안 어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어떤 그런 좀 격차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누려왔던 대기업과 이제 노동자들 뭐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정규직 노조가 되겠죠. 앞장서는 것을 유도를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매칭으로 이제 조성함으로써 어떤 이제 그 항상 이런 비정규직 대책에서의 또 다른 이제 그 반대론이 하나의 어떤 그 기업의 부담 문제, 그 다음에 또 비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그 현실적인 하나의 그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꼼꼼하게 해서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의 질문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원하시는 걸 텐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길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총선 직전에 2월 말에 그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총선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정권 심판론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는 반드시 문재인 후보가 전 진다고 생각하고 그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길 수 있는 길은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오늘 논제에다가 축소만 시킨다면 저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어떤 신문에서 조사에 의하면은 30대 기업의 그 단기 순이익의 1.5%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정규직 전환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경제 위기 대신 기업 위기가 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정도 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정도의 선에서는 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안이라고 보는데 좀 더 그런 혁신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갖고 나와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도 구별성을 가질 수 있고 옛날 참여정부하고도 어떤 그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얘기는 할 생각 없고요. 어제가 오늘인가 한겨신문에서 우리 이동 교수님 이제 그런 읽었습니다만 더 개인적으로는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걸 당연히 얘기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교수님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제 역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좀 진보 후보들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나온 이제 것을 모아보면 이제 비전이 약하다는 거고 로드맵이라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조동현 선생님 쓰셨듯이 어떤 파견법 폐지하면 파견농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는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 득표율 수준에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당위적으로 이게 논할 것이 아니라 1% 득표를 갖는 우리가 이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떤 대안과 전술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 상품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문재인 후보 쪽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상호 연관성이나 어떤 개별 완성도라든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성을 경제실장부터 시작해서 박진보 후보들이 돌아가는 답변을 하는 것을 하겠는데요. 다만 이제 앞에서 중복된 것은 빼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했던 부정적인 문제들은 최근에 좀 많이 확산돼가지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까지도 부분적으로 공약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라고 보는데, 기존의 것 말고 진보 정당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체적 연관성과 이념주의나 정의국을 없애나갈 로드맵들이 공약에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성실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정책을 만들 때 주로 이제 민주노총과 전농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협약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정당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이제 절차들을 밟아왔는데,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이 이제 기간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총선 공약에서 좀 이제 대선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들어진 공약은 전체적으로 민주노총과 전농이 요구했던 공약을 잡았기 때문에 노동 공약과 농업 공약이 그리고 대중단체의 요구를 받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하긴 이제 철폐라든지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정당은 이제 통합진보당은 아직 이제 수호도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에서 이런 것들 입법 활동으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야권 연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관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전술적 부분들을 공약으로 가지고 가는데, 반면에 이제 대중단체의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대중 투쟁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기도 하고, 올해 이제 민주노총 파업처럼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대중단체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대중단체와 같이 투쟁을 벌여나가면서 그런 힘으로도 이제 입법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때로는 관철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관철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애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기됐던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선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조동문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공약 내 내용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우선 순위에서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질문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안과 로드맵을 제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50페이지에 있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파견법을 폐지하면 파견노동의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는다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앞부분에 답변을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견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파견법 폐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간접 고용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운다면 그것은 파견법 폐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농용노동과 호출노동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출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급이라고 표현되는 불량노동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직영화를 통해서 간접고용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공공고용정책을 언급한 이유는요. 최근에 이 공공고용정책, 그러니까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유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각종 열악한 용역노동과 호출노동 등이 계속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그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어떻게 고용정책을 공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제 2번과 3번으로 질문을 하신 내용은요. 다른 분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좀 엮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안을 낼 때 왜 이렇게 안을 냈는가 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정규 노동을 한 10여 년 했고요. 비정규 정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김소연 후보도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국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입법적인 수준에서 안을 낸다면 지금까지 축적되고 정리된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서 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안을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저희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의 현실성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있느냐에 관한 현실성이 아니라 어떤 안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그게 정말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현실에 적용됐을 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방식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파견법, 기간제법, 정리해고법을 폐지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굉장히 그동안 다른 후보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끊임없이 왜곡되거나 굴절되면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에 관한 그런 현실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불법 파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단속 다 한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 잘했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후속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후속 조사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했다고 얘기하는 그 전체 노동자 중에 20%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 80%는 2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 전원이 해고됐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2개월짜리 기간제로 전환, 다시 한번 해고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법 파견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구속 처벌이라든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다 왼쪽에 있다, 보다 원칙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의 힘관계가 아주 약간 미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더라.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재직영화를 저희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확인하셨겠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통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위탁을 강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본인들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각 기관별로 알아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지 않는다. 각 지부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 통계를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1점 몇 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간접고용의 실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재직영화를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태로부터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는 얘기 하나만 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해본 문제에 대해서 요건들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요건이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실은 정리해고를 당한 사업장들의 사례들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K2나 흥국생명이나 아니면 쌍용자동차나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콜택 노동자들의 이 정리해고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정리해고를 6번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낼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한 충분히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소연 후보가 굳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주저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잘 지적을 조동훈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첫 번째는 의제화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겠다. 사회적으로 드러내겠다. 이미 사회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냐? 맞습니다. 심각하다는 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 있지만 결국 그 문제가 문제를 약간씩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근원적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이 수준에서는 아직도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제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그런 고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업무 세상이라고 하는 다소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해고의 자유를 더 이상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업의 권력을 이제는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당연히 단계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계적 방안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희 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해서 집중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기법 2조와 노조법 2조를 다 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힘이 딸리면 금기법 2조가 안 되면 노조법 2조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노조법 2조로부터 출발하는 게 금기법 2조를 바꾸는 문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측면에서는 노조법 2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으로 일단 전환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다른 접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의식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축적하고 그것이 실제로 단계로 나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 해고 요건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노조법 2조 이런 걸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공공부문 재직영화 원청 사용자 책임 파견법 완전 폐지가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출발할 수 있다. 사용사유 제한이 당연히 기간제법에서가 아니라 금기법상에서 되어야 하지만 기간제법상에서의 사유 제한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왜냐? 그것이 현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거나 혹은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힘을 축적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일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좀 다르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나 지금 집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소연 후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대안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냥 추상적인 엄명, 투쟁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엄명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년 1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재직영화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재직영화 투쟁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재직영화가 아니라
민간 위탁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을 어떻게 창출하게 할 거냐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고 그 철탑에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게 그 노동자들이 달랑 정규직 이제 현장으로 복직하면 된다 뭐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정리해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문제 제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를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축으로는 의제와 한 축으로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부를 조직하는 전략들을 통해 아직은 그것이 굉장히 미약한 힘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축적되면서 아직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 흔히 900만이라고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일깨울 것이냐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책 방향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우리들의 권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침해될 수 없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그것을 함께 조직하는 전략을 채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나중에 가면 질문을 2번, 3번에서 던지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민주당 측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는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화 전략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협력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밀고 나가는 힘을 축적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고받기를 해서 일정하게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것을 권리를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오히려 내부를 흐트러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 즉 민주당 측의 그런 노동 관련 공약이 정말로 그런 밀고 나가는 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도전에서 함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분명히 할 때에만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하는 전략에서 연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꼭 해달라는 질문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쌍용자동차에서요.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쌍용자동차 상해하청이 우선해고 됐고요.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서 함께 싸웠습니다. 77회 파업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노동자 19명을 복직시키겠다고 합의했으나 그 합의는 이미 파기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다시 현장으로 복직해야 한다라고 현재도 함께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 문제도 한편으로 있겠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서 우선 해고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를 여전히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양쪽에 꼭 좀 물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북버스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민주당이 실제로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는 전북버스 문제에 대하여 미래의 일로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의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입장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물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현 상대본부장. 마지막 순서라는 게 여러 가지로 동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저한테는 뭐 물어봐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인 이제 말씀들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시험치는 느낌이 좀 강하고 대체적인 물음표는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답해야 될 필요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분명하게 지층에서 지적한 부분들,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통으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정의해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든 아니면 협조를 구하든 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비정규직. 용어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상시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가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비정규직의 문제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첫째로 조동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문제의식을 현재 모든 선본원이 그대로 동의할 수 있다는 걸 첫째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을 왜 대문짝만하게 써놓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대문짝이라는 게 이제 뭐 몇 포인트 무슨 색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장소에서건 그것에 대해서 요구받거나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저는 이야기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우동원 선생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이것도 동서영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선 가능성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같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과 이제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사실 조금 똑같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른 전략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대선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온 것들이 있고 해나갈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먼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일단 김혜진 정책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잖아요. 쌍차 비정규직 문제와 버스 문제. 그거에 대해서 정태면 정책위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김문재 일자위원님이 간단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답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제자 쪽에서 뭐 재질문이나 뭐 종합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조동 선생 한 분이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혜진 정책위원께서 그 말씀하시는 사항을 처음 듣고요. 쌍차 처음에 될 때 비정규직부터 정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들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면 원내 대표님들이 논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할 때 그런 사항들도 거기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이 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다 필요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진짜 고맙고 시간 내내 괜히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각 당에 오신 분들의 구성이 된 줄 알았으면 제가 당연히 이상호 수석 전문위원을 가도록 하고 무심결에 알았다 내가 그냥 가서 뭐 얘기해 주지라고 했는데 제가 불차렸습니다. 아마 뭐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쌍용차 문제 아마 당연히 이제 그 비정규직 구성해고 문제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동 교수님도 그 공약 안에 정리해고 문제에서 비정규직 우선해고 문제 방지 문제가 맞았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또 뭐 제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같이 그 내용을 전달할 거고요. 전북버스 문제는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이 아니죠. 문재인 후보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뭔가 좀 답이 반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제 자신이 직접 어떤 그 당이라든가 캠프에 공식적인 그 위원이라든가 아니 뭐죠? 그 담당자가 아니고 사실은 노동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몇 분의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의 역할에 이제 불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 내에서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결정의 그 과정 속에 뭐 제가 직접 관여할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부분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기왕에 이제 아까 여러 문제들이 제기될 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책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더더구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일 때 또 하나의 이제 우리 노동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특히 또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여러 그 사회 주체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또 인간과 생명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 또 한편에서는 기업과 이윤의 관점에서 또 이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또 이제 그런 또 주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개별 공약들에 있어서는 특히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현실성이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명목으로 또 좀 후퇴된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정책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게 또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적어도 지난 정부의 어떤 그 과오라든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아마 이제 그 후보의 의지는 있었다. 다만 또 이제 만일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이제 그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는 이제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마십시오.